야, 동훈아, 여기 바닥에 술 쏟아졌잖아. 빨리 닦아. 강남 고급 한정식집 VIP룸 70세 노인이 바닥에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미안해 석호야. 48년입니다. 48년 동안 이 남자는 대학 동창이라는 이름의 가해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문 뒤에서 누군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날 이후 4명의 가해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회사가, 은행이, 가족이,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지.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황혼의 다이어리 지금 펼쳐봅니다. 1976년 봄 서울의 한명문 사립대학교 정문 앞에서 20살 청년 최동훈은 낡은 가방을 메고 캠퍼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라도 시골 마을에서 올라온 가난한 장학생이었죠.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남의 집 밭일을 도우며 겨우 생계를 이었습니다. 최동훈은 밤낮으로 공부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이 대학에 입학했어요. 서울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집안 일으켜야지. 그는 다짐하며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기숙사 방에는 이미 3명의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장석호, 오상민, 한기범이었습니다. 셋 다 서울 강남 출신의 부유한 집안 자제들이었죠. 그들은 최동훈을 처음 봤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어? 장석호가 담배를 피우며 물었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최동훈이 공손하게 대답했죠. 시골 촌놈이네. 장학생이야? 오상민이 비웃었습니다. 내 전액 장학금 받았습니다. 푸아, 꺼봐, 가난뱅이 장학생이래. 한기범이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그날부터 최동훈의 지옥 같은 대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룸메이트 3명은 최동훈을 셔틀로 부르기 시작했죠. 야, 셔틀, 라면 끓여와. 셔틀아, 내 빨래 좀 해놔. 셔틀, 담배 사와. 최동훈은 거절하지 못했어요. 거절하면 주먹이 날아왔고 이불이 찢어졌으며 책이 변기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참았어요. 1년만 참자. 2학년 되면 기숙사 나가면 돼. 하지만 1년은 4년이 됐고 4년은 48년이 됐습니다. 1977년 가을 2학년 중간고사 시즌이었어요. 경영학 시험 도중 장석호가 커닝을 하다가 교수에게 딱 걸렸습니다. 교수는 장석호를 불러 세웠죠. 장석호 학생,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수님 답안지 제출하고 나가세요. 학생처리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장석호는 창백한 얼굴로 시험장을 나갔어요. 커닝으로 적발되면 정학 최소한 학기, 최악의 경우 퇴학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석호는 최동훈을 옥상으로 끌고 갔어요. 오상민, 한기범, 그리고 같은 과 친구 박일환까지 넷이서 최동훈을 둘러쌌죠. 동훈아, 너나 좀 도와줘야겠어. 장석호가 최동훈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커닝한 거 네가 대신 자백해줘. 예, 그게 무슨냐 이 새끼야. 장석호가 최동훈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가 정학받으면 우리 아버지가 날 죽일 거야. 근데 너는 장학생이잖아. 너는 성적 좋으니까 경고 한 번 받고 끝이야. 응? 하지만 그건 하지만은 개뿔. 네가 안 해주면 너 오늘 여기서 못 내려간다. 오상민과 한기범이 최동훈의 팔을 붙잡았고 박일환이 주먹으로 배를 한 대 쳤습니다. 최동훈은 쓰러졌어요. 어떻게 할 거야? 도와줄 거야 말 거야?
장석호가 발로 최동훈의 다리를 찼죠. 도와드리겠습니다. 최동훈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최동훈은 학생처에 불려가 거짓 자백을 했어요. 제가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장석호 선배에게 줬습니다. 장석호 선배는 모르고 사용하셨어요. 결과는 최동훈 정학 1개월, 장석호는 경고였습니다. 한 달 뒤 복학한 최동훈을 기다린 건 더 심한 괴롭힘이었어요. 장석호 일당은 이제 최동훈을 완전히 노예 취급했습니다. 수업 노트 대필, 과제 대행, 시험 전날 밤샘 정리, 술자리 시중, 선배들 모임에 대신 불려가서 기합받기. 최동훈은 4년 내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죠. 졸업할 때쯤 그는 이미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졸업이다. 다시는 저 사람들 안 봐도 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1980년 졸업 후 최동훈은 중견 제조업체에 취직했고 장석호 일당도 각자 사업을 시작하거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장석호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어요. 동훈아, 형님들이야. 이번 주말에 동창회 하는데 나와. 저는 바빠서 야, 48년 친구가 부르는데 안 나와? 너 대학 때 내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최동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날부터 48년간 이어진 동창 모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을 때는 2번씩 최동훈은 강제로 불려나갔어요. 모임 장소는 항상 고급 술집이나 레스토랑이었고 최동훈은 술을 따르고 안주를 날랐으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야, 동훈아. 여기 소주 한 병 더. 동훈아, 화장실 휴지 떨어졌는데 가져와. 동훈아, 내 구두 좀 닦아줘. 그는 항상 네, 형님하고 고개를 숙였죠. 1985년 최동훈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착하고 조용한 여성이었어요. 최동훈은 아내에게 대학 시절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1987년 아들 준혁이 태어났고 최동훈은 이제 가족을 위해 살아야지 다짐했어요. 하지만 장석호 일당의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동훈아, 애 낳았다며? 축하한다. 이번 주말에 나와 축하주 한잔하자. 최동훈은 거절하지 못했어요. 거절하면 회사로 찾아올 것 같았고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았습니다. 1990년대 내내 최동훈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부장까지 승진했어요. 하지만 동창 모임은 계속됐죠. 2000년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석호는 건설자재 회사를 차렸고 오상민은 인테리어 사업을 했으며 한기범은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었고 박이라는 물류회사를 운영했어요. 넷다 중소기업 사장이 됐지만 여전히 최동훈을 셔틀로 불렀습니다. 야, 동훈아. 우리가 이렇게 성공한 것도 다 대학 때 네가 도와준 덕분이야. 하하. 그들은 비웃었고 최동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2015년 최동훈은 정년퇴직했습니다. 60세였죠.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고 이제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같은 해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년간 투병 끝에 아내는 2017년 세상을 떠났어요. 최동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 준혁은 효자였지만 바빴고 최동훈은 외로웠죠. 그런데 동창 모임은 계속 이어졌어요. 동훈아, 마누라 죽었다며? 우리가 위로해줄게, 나와. 최동훈은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술을 따르고 또 바닥을 닦고 또 뺨을 맞았어요. 2019년 가을 아들 준혁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신부는 강민서 대기업 천성그룹 도시개발본부 상무이사였어요. 최동훈은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놀랐습니다. 차갑고 냉철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무척 따뜻했거든요.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민서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최동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 민서는 시아버지를 자주 찾아왔어요.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아버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버님,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최동우는 며느리가 고마웠지만 여전히 동창 모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2024년 11월 모든 게 바뀌었어요. 며느리 강민서가 그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2024년 11월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한정식집 청송원은 주말을 앞두고 예약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곳은 재벌 회장들과 정재계 거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1인당 최소 50만 원은 각오해야 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강민서는 3층 VIP룸에서 방금 중요한 미팅을 마친 참이었습니다. 태고그룹 도시개발본부 전무이사인 그녀는 오늘 2조 3천억 원 규모의 송도 복합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악수를 청했고 민서는 특유의 우아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검은색 샤넬 맞춤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카리스마와 우아함을 동시에 풍겼습니다. 전무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약건으로 우리 회사 주가가 내일 상한가 찍을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김지영이 태블릿을 들고 보고했습니다. 민서와 5년째 호흡을 맞춰온 그녀는 민서의 업무 스타일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전 임원회에 자료 준비해 두시고 김 실장님은 먼저 퇴근하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할 때는 냉철했지만 직원들에게는 따뜻한 편이었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지 공포로 지배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네, 전무님. 차량은 1층에 대기 중입니다. 김지영이 공손하게 인사하고 먼저 나갔습니다. 민서는 핸드백을 챙기고 룸을 나섰습니다. 화장실에 들렀다가 가려고 복도를 걷는데 3층 끝쪽 VIP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최동훈. 제대로 못 닦아? 여기 아직도 끈적거리잖아. 최동훈. 그 이름에 민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민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70에 가까운 노인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성성한 그 노인은 다름 아닌 그녀의 시아버지 최동훈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회색 정장은 바닥에 엎드린 자세 때문에 구겨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흰색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기어들어가 한 손으로는 바닥을 짚고 다른 손으로는 필사적으로 바닥의 술 자국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늙어서 그런지 동작이 느리네. 빨리빨리 좀 해. 테이블에 앉은 4명의 남자 중 한 명이 발로 최동훈의 엉덩이를 툭툭 차듯이 건드렸습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최동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미안해, 금방 할게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민서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명품 가방의 가죽 손잡이가 삐걱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감히 그녀의 시아버지를 그녀가 친아버지처럼 모시는 분을 저렇게 대하는 걸까요? 최동훈이 간신히 바닥 닦기를 마치고 일어서려고 하자
덩치 큰 남자가 빈 술잔을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거친 얼굴에 값비싼 시계를 찬 그 남자는 턱으로 술병을 가리키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다 닦았으면 이제 술이나 따라. 그게 네가 여기 있는 이유잖아. 안 그래? 응. 알았어, 석호야. 최동훈이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수전증도 있었지만 지금은 긴장과 수치심 때문에 더 심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술을 따르는데 손이 떨려서 조금 흘렀습니다. 투명한 소주가 테이블 위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야, 이 새끼가 또 흘려. 48년 동안 술 따랐으면 이제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장석호라고 불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요즘 손이 떨려서. 최동훈이 황급히 냅킨으로 흐른 술을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석호는 그것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장석호의 손바닥이 최동훈의 오른쪽 뺨을 후려쳤습니다. 둔탁하면서도 명확한 타격음이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70 가까운 노인의 머리가 옆으로 확 꺾였고 뺨에는 즉시 붉은 손자국이 떠올랐습니다.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미안. 최동훈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일상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하, 형님 손맛 여전하시네요. 귀에 쟁쟁하게 울렸어요. 옆에 앉은 마른 체격의 남자가 박수를 치듯 손뼉을 쳤습니다. 교활해 보이는 얼굴의 그 남자는 오상민이었습니다. 소리 진짜 좋다. 동훈이 뺨이 원래 잘 울려서 때리는 맛이 있어요. 한기범이라는 남자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허세가 가득한 표정으로 비싼 양주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48년 전 대학 때부터 그랬잖아요. 동훈이 뺨 때리면 딱 좋은 소리 나서. 박이랑까지 가세했습니다. 4명 모두 최동훈이 맞는 것을 구경거리 삼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문틈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룸 안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을 따르는 모습, 남자들이 비웃는 모습, 모욕적인 말들을 하는 장면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갚아줄 때 필요할 증거들이었어요. 5분간의 촬영을 마친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했죠. 더 이상 시아버지가 저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옷매무새를 고쳐 입고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고 냉정한 전무이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찬 격노한 딸의 얼굴이었어요. 민서가 문을 세차게 밀어 열었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룸 안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서는 분노에 찬 얼굴로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이힐이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뭐야? 누구야? 장석호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민서야. 최동훈이 창백한 얼굴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죠. 곧장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부어오른 뺨을 보았습니다. 선명한 5손가락 자국, 70 가까운 노인의 뺨에 찍힌 폭력의 흔적.
민서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민서가 장석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룸 전체를 울렸고 복도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뭐가? 장석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시아버님한테 지금 뭐 하신 겁니까? 민서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 친구끼리 장난친 거. 장난? 70 가까운 노인 뺨을 때리는 게 장난입니까?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냉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직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을 닦게 하는 게 장난입니까? 무릎 꿇리는 게 장난입니까? 민서가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장석호와 눈높이를 맞추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람한테 할 짓입니까? 잠시 주눅들었던 장석호가 곧 기세를 되찾았습니다. 자신들이 48년 동안 최동훈을 지배해왔던 것처럼 며느리도 똑같이 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며느리,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어른들 모임에. 장석호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뭐, 70 노인? 동훈이도 우리 친구야. 같은 나이라고.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오상민이 가세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뭘 안다고 여기서 난리야? 우리가 48년 친구인 거 알아? 한기범도 일어서며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48년 동안 이렇게 괴롭힌 겁니까? 민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괴롭혀? 야, 이 여자가 지금 말을 함부로 하네? 박일환이 비웃었습니다. 동훈아, 내 며느리 교육 좀 시켜. 어른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장석호가 최동훈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서야, 그만. 이 친구들이 그런 뜻이 아니라. 최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48년간 학습된 반응이었습니다. 아버님, 가만 계세요. 민서가 시아버지를 제지하고 다시 악당들을 향했습니다. 오, 며느리 성질 있네. 동훈이 집안에 이런 애가 있었어? 오상민이 비웃었습니다. 야, 근데 며느리 뭐 하는 사람이야? 옷은 비싸게 입었는데 입에서 똥이 튀어나오네. 한기범이 민서의 샤넬 정장을 힐끔 보며 조롱했습니다. 하긴 동훈이 아들이 뭐 있다고 제대로 된 며느리를 얻었겠어? 겉만 번지르르 하고 버릇은 없는 애겠지. 박일환이 가세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겁니까? 민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낮고 차분해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 같았습니다. 뭐라긴 뭘 뭐라 해. 며느리 주제에 어른한테 함부로 하니까 버릇 없다는 거지. 장석호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명품 몇 개 걸치고 다니면서 잘난 척 하는데 속은 빈 깡통이야. 오상민이 비웃었습니다. 그 가방 진짜야? 짝퉁 아니야? 요즘 동대문에서 20만 원이면 똑같은 거 사던데? 한기범이 민서의 샤넬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롱했습니다. 하긴 동훈이가 돈이 있어야 며느리한테 제대로 된 거 사주지. 짝퉁 들고 다니겠네. 하. 박일환까지 가세하며 4명이 일제히 웃었습니다.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싸워봤자 시아버지만 힘들어질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4사람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장석호, 오상민, 한기범, 박일환. 얼굴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응? 갑자기 왜? 장석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름 여쭤봅니다. 네 분 다. 민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뭐하게? 기억하려고요. 정확하게. 그 한마디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야, 이 여자 진짜. 장석호가 화를 내려는 순간 민서가 말을 끊었습니다. 장석호, 오상민, 한기범, 박일환. 네 사람이 놀라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까 서로 이름 부르시는 거 다 들었습니다. 민서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무서운 미소였습니다.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그리고 민서가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반드시. 뭐? 후회? 야, 이 여자가 지금 우리 협박해? 장석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팔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아버님 가세요. 민서야, 이 친구들한테 사과를. 아버님, 사과는 제가 받아야 합니다.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동훈아. 며느리가 저러는데도 가만히 있을 거야. 장석호가 소리쳤습니다. 집에 가서 며느리 교육 좀 시켜. 버릇 없는 거 봐. 요즘 여자들이 다 저래. 집안 망하는 지름길이야. 동훈이도 불쌍하다. 며느리한테까지 무시당하고 사네. 인생 실패작 확정. 악당들의 조롱이 계속 쏟아졌지만 민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민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다시는 제 시아버님께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뭐야, 저 여자? 완전 미쳤네. 장석호가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동훈이도 불쌍하다. 며느리한테까지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니. 오상민이 혀를 찼습니다. 근데 표정이 좀 무서웠는데? 한기범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하? 며느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냥 허세지, 허세. 박일환이 웃어넘겼습니다. 맞아. 입으로만 떠드는 거야. 실제로 뭘 할 수 있겠어? 동훈이 아들이 뭐 있다고 며느리가 대단하겠어? 겉만 번지르르한 애일 거야. 다음 주에도 동훈이 부르면 올 거야. 48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들은 계속 술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그 며느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이 이제 곧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민서는 시아버지를 자신의 차에 모셨습니다. 기사가 운전대를 잡았고 뒷좌석에는 민서와 최동훈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강남 거리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불야성처럼 밝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동훈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민서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무겁고 답답한 공기만 흘렀습니다. 민서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밤 10시 17분이라는 시간이 표시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비서실장 김지영은 24시간 대기 체제였으니까요. 민서는 김지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전무님. 김지영입니다. 김지영의 목소리는 늦은 시간임에도 또렷했습니다. 5년간 민서와 함께 일하면서 익숙해진 패턴이었습니다. 전무님의 야간 전화는 언제나 중요한 일을 의미했으니까요.
김 실장, 내일 아침 9시 긴급 미팅 잡아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지영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전무님이 이런 목소리를 낼 때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전무님. 어떤 안건입니까? 정보 수집 건이에요. 4명의 인물에 대한 완벽한 조사가 필요해요. 김지영은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기록하겠습니다. 장석호, 오상민, 한기범, 박일환. 이 4사람이에요. 민서가 또박또박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네, 장석호, 오상민, 한기범, 박일환. 확인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십니까? 모든 것. 사업체 현황부터 시작해서 거래처 명단, 은행 대출 내역,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과거 사업 이력, 재무 상태, 심지어 개인 신용 등급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쳐요. 민서의 말에 김지영은 잠시 놀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조사는 보통 적대적 M&A를 준비하거나 소송을 대비할 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전무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사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기한은 어떻게 잡을까요? 일주일. 일주일 안에 완벽한 보고서 올려요. 일주일이면 꽤 촉박한데요. 김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민서의 질문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전무님.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미팅 때 1차 기초 자료는 준비해 오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김 실장. 네, 전무님. 이 조사는 극비로 진행해요. 외부에 새어나가면 안 돼요. 조사 대상자들도 절대 눈치채서는 안 되고요. 당연합니다. 전무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조사는 항상 기밀로 처리됩니다. 특히 이번 건은 더 조심해요. 우리 그룹 내부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저랑 김 실장님만 아는 걸로. 김지영은 전무님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상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개인적인 일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그런데 혹시 이 4분이 우리 그룹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조사 방향을 잡는데 참고하려고요. 민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룹과 거래하고 있거나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건설, 부동산, 유통 쪽을 집중적으로 봐요. 알겠습니다. 그쪽 중심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 혹시 이 4사람 중에 우리 그룹이나 계열사와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건이 있는지 최우선으로 확인해요. 네, 내일 아침까지 1차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해요, 김 실장. 내일 9시에 봐요. 네, 전무님. 편히 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떨리던 손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옆에서 최동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네가 저런 꼴을 보게 돼서. 민서는 시아버지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까 레스토랑에서의 분노에 찬 얼굴이 아니라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 얼굴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잘못 없으세요.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네가 그런 사람들이랑 싸우게 만들었잖아. 나 때문에. 최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뺨을 맞고 바닥을 닦는 모습을 들켰다는 것이 아버님,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민서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던 눈빛이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처리할게요. 민서야, 그냥 넘어가자. 괜히 일 커지면 안 돼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48년이에요, 아버님. 48년 동안 저렇게 당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아버님께 한 일, 오늘 저한테 한 말 전부 다요. 민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동우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 다정하고 부드러운 며느리가 아니라 차갑고 냉혹한 복수자의 얼굴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 강민서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시아버지의 뺨을 후려치던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 준혁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민서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으로 어젯밤 촬영한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5분간의 영상 속에서 시아버지는 70세 가까운 나이에 바닥을 기고 술을 따르고 뺨을 맞았어요. 제 시아버님한테 민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용서 못해. 오전 6시 민서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한강변 조깅 코스로 나갔어요. 10km를 뛰면서 그녀는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저 4명이 누군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 사업은 뭘 하는지, 우리 태고그룹과 거래가 있는지, 약점은 뭔지 달리면서 생각을 정리하니 머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7시 30분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샤워를 하고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냉철한 비즈니스 우먼 그 자체였죠. 여보, 오늘 토요일인데 회사 가요? 남편 준혁이 부스스한 얼굴로 물었어요. 응, 긴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나중에 얘기할게. 민서는 남편에게 키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남편에게 어젯밤 일을 말할 순 없었어요. 일단 확실한 증거와 계획을 세운 뒤에 얘기해야 했죠. 오전 8시 50분 태고그룹 본사 63층 전무 집무실에 도착한 민서는 잔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 더블샷이었어요. 정확히 9시 비서 김지영 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출근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김 실장. 민서는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김지영은 긴장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긴급 미팅을 부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어젯밤 제가 부탁드린 4사람 자료 수집 시작했나요? 네, 전무님. 밤새 1차 자료를 모았습니다. 김지영은 태블릿을 꺼내 보고를 시작했어요. 먼저 장석호, 68세, 장성건자재 대표이사입니다. 1995년 설립한 중견 건설자재 유통회사고요. 연매출 약 150억 원 규모예요. 주로 철근, 시멘트, 골재를 공급하는 업체죠. 직원은 정규직 23명, 비정규직 포함하면 약 40명 정도입니다. 태고그룹과 거래는? 민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있습니다. 현재 태광건설에서 진행 중인 인천 송도 복합개발 프로젝트의 철근 및 시멘트 공급 계약을 협상 중이에요. 계약 규모는 3년간 총 300억 원입니다. 1차 심사는 통과했고 최종 계약 서명이 다음 주 화요일 11월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하세요. 두 번째, 오상민, 68세, 오성인테리어 대표이사입니다.
1998년 설립한 상업용 인테리어 전문 업체고요. 연매출 약 120억 원이에요. 주로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 인테리어를 담당하죠. 직원은 약 35명입니다. 태고그룹과 거래는 있습니다. 태광유통에서 운영하는 청담동 프리미엄 쇼핑몰 리뉴얼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 중이에요. 입찰 규모는 80억 원이고 다음 주 월요일 11월 27일에 최종 낙찰자 발표 예정입니다. 현재 1순위 후보예요. 민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세 번째는 한기범 67세 한성개발 대표이사입니다. 2005년 설립한 중소형 부동산 개발업체고요. 최근 몇 년간 재개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산 규모는 약 1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태고그룹과 거래는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태광건설이 진행하는 강동구 재개발 프로젝트의 협력 시공사로 참여 신청을 했어요. 투자 및 분양 파트너로 선정되면 약 1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이에요. 심사 중이고 최종 결정은 12월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은 박일환 68세 일환물류 대표이사입니다. 2001년 설립한 중소형 물류회사고요. 주로 건설 현장 자재 운송을 담당해요. 연매출 약 80억 원, 직원은 20명 정도입니다. 태고그룹과 거래는 있습니다. 태광건설 송도 프로젝트 전용 물류계약 입찰에 참여했어요. 계약 규모는 2년간 50억 원이고 역시 다음 주 수요일 11월 29일에 낙찰자 발표 예정입니다. 현재 2순위 후보인데 가격 경쟁력이 좋아서 1순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김지영은 보고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무님, 이 네 분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왜 갑자기 조사를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제 시아버님을 48년 동안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예. 김지영은 깜짝 놀랐죠. 어젯밤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시아버님이 저 네 사람한테 폭행당하고 모욕당하는 걸요.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김지영은 5분간 영상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폭행이잖아요. 그래서 복수할 겁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김 실장, 지금부터 제가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이세요. 이 일은 절대 비밀이에요. 회장님이나 다른 임원들한테 보고하지 마세요. 오직 저하고만 공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6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석호의 300억 계약 보류하세요. 예. 최종 서명 직전에 추가 품질 검증 필요라는 이유로 계약 보류 통보하세요. 기한은 무기한이에요. 하지만 전무님, 1차 심사는 이미 통과했고 제가 책임질게요. 보류하세요. 오상민의 80억 입찰 탈락시키세요. 전무님, 현재 1순위 후보인데 입찰 자격 요건을 변경하세요. 최근 3년 내 유사 프로젝트 경험 5건 이상으로 기준을 올리는 겁니다. 오상민은 사건밖에 없죠? 네 사건입니다. 그럼 자동 탈락이에요. 월요일 발표 때 탈락 통보하세요. 한기범의 재개발 파트너 신청 부결하세요. 전무님 재무 건전성 미달로 부결하세요. 한기범 회사 부채 비율이 230%죠? 우리 내부 기준은 150% 이하예요. 당연히 탈락이에요. 알겠습니다. 박일환의 물류계약 탈락시키세요.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기업 윤리평가 항목을 추가하세요. 대표이사 및 임원의 법적 분쟁 이력 조사하면 뭔가 나올 거예요. 안 나와도 내부 심사 기준 미달로 처리하면 돼요. 김지영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전무님, 이렇게 하시면
내 회사 모두 망하게 하는 거예요. 민서는 돌아서서 김지영을 똑바로 봤어요. 48년 동안 제 시아버님을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일주일 안에 저 4명 모두 무릎 꿇게 만들 거예요. 김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 한 가지 더. 네, 전무님. 저 4사람에 대한 추가 조사 계속하세요. 개인 신용등급, 은행 대출 현황, 가족관계, 과거 법적 분쟁 이력까지 전부요. 이번 주 안에 완벽한 보고서 원해요. 알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친 민서는 혼자 집무실에 남았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회전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48년 동안 당하신 거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시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점심 같이 드실까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5분 후 답장이 왔어요. 민서야, 괜찮아. 나 혼자 먹을 게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꼭 뵙고 싶어요. 12시에 모시러 갈게요. 오전 11시 50분, 민서는 시아버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동우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죠. 아버님, 타세요. 민서는 차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최동우는 조수석에 앉았고 민서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삼계탕집으로 갈게요. 차는 강남의 한 유명 삼계탕 전문점으로 향했습니다. 주말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많았지만 민서는 미리 예약해둔 룸으로 시아버지를 모셨어요. 조용한 방에 둘이 앉자 최동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어젯밤 일은 미안하다. 아버님이 왜 미안해하세요? 네가 그런 걸 보게 해서 아버님. 민서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최동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48년. 48년? 대학교 1학년 때부터야. 1976년부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커닝 사건, 거짓 자백, 4년간의 괴롭힘, 졸업 후에도 계속된 동창 모임, 48년간 이어진 폭력과 모욕. 민서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아버님,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할 수 없었어. 증거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내 회사로 찾아올까봐 무서웠고 그리고 부끄러웠어. 70 가까이 먹은 사람이 대학 동창한테 맞고 산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최동우는 눈물을 닦았어요. 민서는 시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민서야, 너무 큰일 벌이지 마. 그냥 넘어가자. 안 돼요, 아버님. 민서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48년 동안 아버님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반드시 벌받게 할 겁니다. 일주일 안에 저 4명 모두 무릎 꿇게 만들게요. 민서야, 믿으세요, 아버님. 제가 태고그룹 전무예요. 저 정도 사람들 무너뜨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최동우는 며느리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느낌을 받았죠. 고맙다, 민서야. 두 사람은 삼계탕을 먹으며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서는 시아버지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고 최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서는 시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버님, 푹 쉬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민서야, 정말 고맙다. 최동우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차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김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죠. 월요일부터 작전 개시. 준비 완료했죠? 네, 전무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좋아. 이제 시작이야.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 장석호는 장성건자재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태광건설과 최종 계약 서명하면 우리 회사 3년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300억 원 계약이면 회사 빚도 다 갚고 새 사무실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죠. 그런데 오전 10시 32분 장석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광건설 구매팀장이었어요. 여보세요, 팀장님. 내일 서명식 시간 장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내일 계약 서명은 보류됩니다. 예, 보류요? 장석호는 귀를 의심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1차 심사 다 통과했잖아요. 본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추가 품질 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품질 검증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지난달에 서류 다 제출했고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보류 기간은 미정입니다. 미정이요? 그럼 언제 계약하는 겁니까? 그건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장석호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의실 안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계약이 보류됐대. 뭐라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장석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제길, 왜 갑자기? 같은 날 오후 2시 오상민은 오성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입찰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담동 프리미엄 쇼핑몰 리뉴얼 프로젝트 80억 원 규모였죠. 우리가 1순위라며? 오늘 발표 나면 끝나는 거지? 오상민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 거의 확실해요. 직원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오후 3시 태광유통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오상민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었어요. 하지만 제목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죠. 입찰 탈락 통보. 그는 황급히 본문을 읽었습니다. 귀사는 근본 청담동 프리미엄 쇼핑몰 리뉴얼 프로젝트 입찰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사유 입찰 자격 요건 미달, 최근 3년 내 유사 프로젝트 경험 5건 이상 필요. 귀사는 사건. 뭐야 이게. 오상민은 소리를 질렀어요. 자격 요건이 5건 이상이었어? 처음 들어봤는데. 그는 바로 태광유통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성인테리어 오상민인데요. 입찰 탈락 통보 받았는데 이게 무슨 대표님, 죄송합니다. 입찰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언제 변경됐어요? 우리 신청할 땐 그런 기준 없었잖아요. 금주 초 본사 지시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뚝. 오상민은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죠. 제길, 80억이 날아갔어. 같은 날 오후 4시 한기범은 한성개발 사무실에서 태광건설 담당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동구 재개발 프로젝트 파트너 선정 결과를 오늘 통보받기로 했거든요. 오후 4시 30분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좋은 소식이시죠? 한기범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는 귀사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요? 재무 건전성 심사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재무 건전성이요?
우리 회사 부채 비율 230%인데 업계 평균이잖아요. 태고그룹 내부 기준은 150% 이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말을 해줬어야지. 우리가 2개월 동안 준비한 게 죄송합니다. 대표님.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기범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0억 원 수익이 날아간 거예요. 그는 머리를 감쌌죠. 이게 무슨 일이야?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박일환은 일환물류 사무실에서 태광건설 낙찰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송도 프로젝트 물류 계약 50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가격이 제일 싸니까 무조건 우리가 되는 거지? 박일환은 직원에게 물었어요. 네, 사장님. 거의 확실합니다. 오전 11시 45분 태광건설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박일환은 들뜬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었죠. 하지만 제목은 낙찰 탈락 통보였습니다. 귀사는 금번 송도 프로젝트 물류계약 입찰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사유 기업 윤리평가 기준 미달. 기업 윤리평가? 박일환은 황당했어요. 그게 뭔데? 그는 바로 태광건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일환인데요. 낙찰 탈락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박 대표님. 내부 심사 기준에 미달하셨습니다. 무슨 기준이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뚝. 박일환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허탈하게 웃었어요. 50억이 날아갔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강남의 한 선술집에서 4명의 남자가 모였습니다. 장석호, 오상민, 한기범, 박일환이었죠. 넷 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야,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장석호가 소주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나도 떨어졌어. 태광유통 입찰. 오상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태광건설 파트너 선정 탈락. 한기범이 소주를 들이켰죠. 나도 똑같아. 태광건설 물류계약 탈락. 박일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넷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죠. 이거 우연이 아니잖아. 태고그룹이야. 전부 태고그룹이라고. 왜 갑자기 우리한테만 이러는 거야? 혹시 장석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최동훈이 때문 아닐까? 최동훈이? 지난주 금요일 청송원에서 동훈이 며느리 봤잖아. 그 여자 뭐라고 했지? 강민서 맞다. 최동훈이가 며느리가 태고그룹 다닌다고 했었어. 오상민이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강민서 태고그룹 그리고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 이거 봐. 스마트폰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태고그룹 도시개발본부 강민서 전무 송도 프로젝트 2조 3천억 원 계약 성사 기사 속 사진에는 정장을 입은 강민서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전무라고 한기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건드린 게 태고그룹 전무 시아버지였어. 넷은 동시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태고그룹은 한국 10대 그룹이었어요. 자산 규모 50조 원이 넘는 거대 재벌이었죠. 그리고 전무이사라면 그룹 내에서도 최상위 임원이었습니다. 우리 끝났어. 박일환이 소주잔을 떨어뜨렸어요.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우연일 수도 있고 장석호가 애써 부정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우연이 어딨어. 같은 주에 우리 넷 다 태고그룹 계약 날아갔는데. 오상민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최동훈이한테 가서 사과할까? 한기범이 물었어요. 장석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일단 지켜보자. 진짜 강민서가 한 거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넷은 불안한 표정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석호는 H은행 강남지점 대출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어요. 앞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장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장석호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상황이 변했습니다. 귀사의 주요 거래처였던 태광건설과의 계약이 보류됐죠? 그로 인해 향후 매출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대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곧 다시 계약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장석호는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그럼 한 달만이라도 연장해 주세요. 제발 죄송합니다. 본점 심사팀에서 이미 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리는 서류를 덮었어요. 현재 대출금 30억 원, 이번 달 15일까지 전액 상환하시거나 담보물을 추가로 제공하셔야 합니다. 15일까지 30억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시다면 법적 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석호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어요.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30억 원을 2주 안에 마련한다? 불가능했죠. 그는 차에 앉아 핸들을 붙잡고 고개를 떨궜어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같은 날 오후 2시 오상민은 오성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사장 5명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오 대표, 밀린 공사비 언제 주실 겁니까? 가장 나이 많은 사장이 따지듯 물었죠. 이번 주 안으로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상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소리 벌써 2달째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직원들 월급 줘야 한다고요.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조금만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안 주시면 우리 고소할 겁니다. 사기죄로 5명 모두 벌떡 일어섰어요.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이럴 수 있어? 오상민이 소리쳤지만 협력업체 사장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죠. 오 대표, 이번 주 금요일까지 15억 원 입금 안 되면 바로 고소장 접수합니다. 명심하세요. 5명은 사무실을 나갔고 오상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15억을 어디서 구해 미쳤나? 같은 날 오후 5시 한기범은 집 앞에 멈춰선 검은색 승용차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2 남자가 내렸어요.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한기범 대표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S은행 법무팀입니다. 압류 집행 통지서 전달하러 왔습니다. 압류요? 한기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귀하께서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신 50억 원, 3개월 연속 이자, 연체로 인해 담보물 압류 절차가 진행됩니다.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죠. 이 아파트, 그리고 등록하신 벤츠 S클래스, 사무실 건물 모두 은행 소유로 이전됩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이자는 다음 주에 낼 수 있어요. 이미 최종 통보 기간이 지났습니다. 서명 거부하시면 법원 강제 집행으로 진행됩니다. 한기범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압류 목록을 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 3억짜리 차, 12억짜리 사무실 건물 평생 모은 재산이 전부 날아가는 거였죠. 언제까지 나가야 합니까? 아파트는 이번 달 말까지, 사무실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남자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한기범은 현관문에 기대서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 박이라는 일환물류 창고 앞에서 건물주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박 사장, 임대료 3개월치 밀렸습니다. 오늘까지 안 내시면 계약 해지합니다. 60대 건물주가 팔짱을 끼고 말했죠. 사장님, 이번 주 안으로 꼭 드릴게요. 제발 이번 주 안으로? 지난달에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요. 정말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요. 큰 계약 하나가 날아가는 바람에 그게 내 알 바 아니에요. 오늘 저녁 6시까지 1억 2천만 원 입금 안 되면 내일부터 문 잠급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물건들 전부 압류할 거예요. 건물주는 돌아서서 차를 타고 떠났어요. 박이라는 창고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고객사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만약 문이 잠기면 물건 배송이 안 되고 그럼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했죠. 1억 2천을 어디서 구해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저녁 7시 4명은 다시 선술집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불안했지만 이제는 공포였죠. 나 은행에서 30억 상환 요구 들어왔어. 15일까지. 장석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협력업체들한테 고소당할 것 같아. 15억 안 주면 사기죄래. 오상민이 소주를 들이켰어요. 나는 집이랑 차, 사무실 다 압류당했어. 이번 달 말까지 나가야 해. 한기범은 눈물을 글썽였죠. 나는 창고 임대료 못 내서 내일 문 잠긴대. 1억 2천 구하려고 이곳저곳 연락했는데 다들 전화 안 받아 박이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넷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거 강민서가 한 거야. 야, 장석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확실히 강민서가 한 거 맞지? 맞아. 우연히 이렇게 많을 수 없어. 오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고그룹이 우리 거래 은행들한테 압력 넣은 거야. 그 여자가 전무니까 가능하지. 그럼 어떻게 해? 한기범이 물었어요. 최동훈이한테 가야지. 가서 빌어야 해. 장석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빌면 용서해 줄까? 용서 안 해줘도 일단 가봐야 해. 이대로 가다간 우리 다 망해. 박이란이 소리쳤어요. 그래, 내일 가자. 최동훈이 집으로. 장석호가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48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잖아. 무릎 꿇고 빌면 며느리도 풀어줄 거야. 넷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할 자격이나 있을까?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 최동훈의 아파트 앞에 4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장석호, 오상민, 한기범, 박이란이었죠. 넷 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장석호는 수염을 깎지 않아 지저분했고 오상민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으며 한기범은 값싼 점퍼를 입고 있었고 박이란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가자. 장석호가 앞장섰어요. 넷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최동훈의 집 앞에 서니 심장이 쿵쾅거렸죠. 장석호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10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최동훈이 나타났어요. 그는 네 사람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희들 왜 여기 와? 동훈아, 장석호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동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돌아가. 최동훈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장석호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5분만 얘기하자. 손 치워. 동훈아,
내 며느리가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있어. 네가 뭐라고 한 거야? 최동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서가 알아서?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알아서라고? 오상민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너희가 48년 동안 나은 짓 때문이야. 최동훈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한테 뭘 했는지 기억이나 해? 뺨 때리고 바닥 닦게 하고 술 심부름 시킨 거. 그건 우리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한기범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훈아, 제발 며느리한테 좀 말해줘. 그만하라고.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 늦었어. 48년 늦었어. 최동훈은 눈물을 흘렸어요. 48년 동안 나는 너희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제발 박일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넷 모두 바닥에 엎드려 빌었어요. 동훈아, 우리 죽을 것 같아. 제발 살려줘.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넷은 고개를 돌렸어요. 강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보였죠. 넷은 숨이 막혔어요. 강강 전무님 장석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무릎 꿇은 모습 보기 싫으니까. 넷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민서는 그들을 천천히 훑어보며 입을 열었어요. 48년 동안 제 시아버님한테 뭘 하셨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민서는 비웃었습니다. 70 가까운 노인 뺨을 때리고 바닥을 닦게 하고 술 심부름을 시킨 사람들이 지금 죄송하다고 합니까? 미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쳤었어요. 오상민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민서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봉투를 열자 USB가 나왔어요. 11월 22일 청송원 VIP룸에서 제 시아버님을 폭행하신 영상입니다. 5분짜리 풀버전이죠. 넷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장석호 대표님, 당신이 시아버님 뺨을 때리는 장면 너무 선명하게 나왔더라고요. 소리도 또렷하게 녹음됐고요. 탁! 하는 소리 들으셨죠, 아버님? 최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폭행죄, 모욕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지금 당장 경찰에 넘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흘릴 수 있죠. 중소기업 사장 4명, 70세 노인 집단 폭행 기사 한번 나가면 당신들 인생 완전히 끝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장석호가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넷 모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최동훈 형님 근처에도 안 오겠습니다. 당연히 안 오셔야죠. 민서는 차갑게 웃었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지세요. 다시는 제 시아버님 앞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나타나면 이 영상은 바로 경찰과 언론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민서는 한 걸음 다가가 넷을 내려다봤어요. 당신들 회사, 은행, 거래처 문제,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진짜로 무섭게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그럼 지금 당장 꺼지세요. 10초 안에 안 사라지면 바로 경찰 부릅니다. 하나, 둘, 셋. 넷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듯 복도로 뛰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민서는 문을 닫고 시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최동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민서야 고맙다. 민서는 시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버님. 저 사람들 다시는 아버님한테 못 옵니다. 하지만 민서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
진짜는 지금부터야.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석호는 장성건자재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절반이 퇴사했어요. 급여가 2달째 밀렸거든요. 책상 위에는 독촉장이 쌓여 있었죠. 은행, 협력업체, 세무서, 법원 모두 돈을 내라고 난리였습니다. 30억을 어떻게 구해 장석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죠. 여보 당신, 나 변호사 선임했어.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뭐? 이혼 소송 제기할 거야. 변호사가 이번 주 안으로 서류 보낼 거래. 여보, 잠깐만. 우리가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20년 같이 살면서 당신이 뭘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70살 노인을 때리고 괴롭힌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딸이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 당하는지 알아? 친구 엄마들이 다 알더라고. 당신이 무슨 짓 했는지. 그건 오래전 일이고 오래전? 한 달 전 일이잖아. 그리고 48년 동안 계속한 거잖아. 아내는 소리를 질렀어요. 재산분할 필요 없어. 어차피 빚만 남았으니까. 나는 딸 데리고 친정 갈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장석호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액정이 깨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텅 빈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20년간 피땀 흘려 키운 회사가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소주병을 꺼냈죠. 아침부터 술을 마셨어요. 강민서 그 여자 나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 그는 혼잣말을 하며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오상민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40대 형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죠. 오상민 씨 협력업체 5곳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총 15억 원 규모인데 변명하실 게 있습니까? 형사님,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제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일시적이요? 2달 동안 한 푼도 안 준 게 일시적입니까? 오상민은 땀을 흘렸어요. 다음 주까지 꼭 드릴게요. 제발 고소 취하 좀 부탁드려 주세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들하고 합의하세요. 형사는 서류를 덮었어요. 일단 오늘은 조사만 하고 돌려보낼 테니 조만간 또 출석 요구 있으면 꼭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오상민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직원 김 과장이었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뭔데 남은 직원들이 전부 노동청에 진정 넣었습니다. 임금체불로요. 뭐? 그리고 오늘부로 전원 퇴사한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요. 오상민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알았어.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회사 망했고 직원 다 떠났고 경찰 조사까지 받고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8년 전 최동훈을 괴롭히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친하게 지냈으면 하지만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 한기범은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3평짜리 작은 방에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 하나뿐이었습니다.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죠. 한때 15억짜리 아파트에 살던 그가 이제는 고시원 신세였어요.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이었죠. 기범아, 너 어디야? 형 고시원 방 얻었어. 고시원? 야, 너 완전히 망한 거 아니야?
형, 미안해.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한기범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분간 형네 집에서 좀 있으면 안 될까? 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범아, 너 지금 무슨 꼴인지 알아? 신문에 다 났더라. 70살 노인 폭행했다고.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 당했는지 알아? 형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는 못 들어와. 형수가 절대 안 된대. 너 혼자 알아서 해. 형? 제발.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한기범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형한테까지 버림받았어. 나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혼자 고시원에서 우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 박이라는 전라도 시골 마을 형의 집 창고에 앉아 있었어요. 창고에는 낡은 농기구와 비료포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이에 이불을 깔고 생활하고 있었죠. 서울을 떠난 지 일주일째였어요. 물류회사는 폐업했고 직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으며 창고는 건물주가 압류해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형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일어나 점심 먹어라. 형은 플라스틱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형 박이라는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김치와 된장찌개가 담겨 있었죠. 일어나. 너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거야? 형 미안해.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 형수가 불편해한다. 빨리 나가든지 아니면 일이라도 해. 박이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나 일자리 좀 알아봐줘. 뭐든 할게. 너 나이가 몇인데 일자리가 쉽게 나겠어? 그리고 너 뉴스에 나왔잖아. 노인 폭행한 사람 누가 고용하겠어? 형 다음 주부터 내 밭일 도와. 하루 5만 원 줄게. 그거라도 벌어서 형수한테 생활비 좀 내. 알았어. 형 고마워. 형이 나간 후 박이라는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연매출 80억 원 회사를 운영하던 그가 이제는 하루 5만 원 받고 밭일을 해야 했어요. 다 내 잘못이야. 최동훈이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강민선은 태고그룹 전무집무실에서 김지영 비서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전무님, 4명 모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지영은 태블릿을 보며 보고했죠. 장석호는 회사 파산 직전이고 아내가 이혼 소송 제기했습니다. 은행 대출 30억 원 상환 못해서 이번 주 안으로 파산 신청 들어갈 예정이에요. 오상민은 협력업체 5곳한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고 경찰 조사받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 전원 퇴사했고 사무실 문 닫았어요. 한기범은 재산 전부 압류당해서 지금 고시원에서 생활 중입니다. 가족들한테도 연락 끊겼고요. 박이라는 서울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류회사 폐업했고 형 집 창고에서 신세 지고 있대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충분해요. 전무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 더 밀어붙일까요? 김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더 밀어붙이면 4명 모두 완전히 파산시킬 수 있었죠. 형사 고소까지 하면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김 실장, 복수의 목적은 상대를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평생 후회하며 살게 만드는 거죠. 지금 저 4명은 다 무너졌어요. 회사, 돈, 가족, 명예 모두 잃었죠.
이제 평생 제 시아버님을 괴롭힌 걸 후회하며 살 겁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김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그리고 김 실장, 이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추가 조치 없어요. 그냥 지켜만 보세요. 네, 전무님.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2월의 서울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지켰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같은 날 저녁 6시 민서는 시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최동훈이 문을 열었어요. 민서야, 왔구나.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 너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죠. 아버님, 그 사람들 요즘 연락 없으시죠?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한 명도 연락 안 와. 다들 어떻게 된 거야? 최동훈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응? 장석호는 회사 망했고 이혼 위기고 오상민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받고 있고 한기범은 재산 다 잃고 고시원 살고 박이라는 서울 떠나서 고향 내려갔어요. 최동훈은 눈이 커졌어요. 그게 네가 한 거야? 네, 아버님. 민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태고그룹과의 거래를 전부 끊었고 은행들한테도 압력 넣었어요. 48년 동안 아버님을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한 거예요. 최동훈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서야,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을 텐데. 아버님도 가족이 있으세요. 민서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한테는 저랑 준혁이 그리고 손주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48년 동안 아버님 가족 생각은 안 하고 괴롭혔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최동훈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 민서야, 정말 고맙다. 이제 다시는 그 사람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버님은 행복하게 사세요. 민서는 미소 지었어요. 최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두 사람은 치킨을 먹으며 웃었어요. 48년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준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아버지 댁 다녀왔어? 응, 같이 저녁 먹었어. 민서는 소파에 앉았죠. 준혁은 아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던데. 민서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제 말해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준혁아, 사실은 그녀는 11월 22일 청송원에서 목격한 일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최동훈이 48년 동안 동창들에게 괴롭힘 당한 것, 자신이 복수한 것, 그리고 지금 4명이 모두 무너진 것까지요. 준혁은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가 48년 동안? 응. 아버지는 숨기셨어. 너무 부끄러우셨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하셨을까?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몰랐어. 민서는 남편을 안아줬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아버님이 숨기셨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알아? 여보, 고마워. 아버지 지켜줘서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한참을 울었어요. 최동훈은 아들에게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말했죠. 2025년 1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최동훈은 집 거실에서 손주 준우와 레고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최동훈은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어요. 장석호였습니다.
혼자였죠. 최동우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너 왜 왔어? 동우나 장석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낡았으며 얼굴은 수척했어요. 동우나, 우리 48년 친구 아니야? 친구? 최동우는 비웃었습니다. 48년 동안 나를 괴롭힌 사람이 친구야? 동우나, 제발 내 며느리한테 좀 말해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회사 망했고, 아내는 이혼하고, 은행은 파산 신청하라고 하고, 장석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동우나, 우리 대학 동기잖아. 그때 일은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최동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석호야. 48년 늦었어. 동우나, 장석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없었으면 너 대학도 못 다녔어. 내가 커닝 사건 때 너 대신 책임졌잖아. 뭐? 최동우는 황당했어요. 네가 나한테 거짓 자백 강요한 거잖아. 그게 아니라 아무튼 우리 48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면 안 되지. 장석호는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너 며느리한테 당장 전화해. 안 그러면 뭐?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장석호는 돌아봤습니다. 강민서가 서 있었죠. 강강 전무님 장석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금 제 시아버님한테 협박하시는 겁니까? 민서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금 당장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언론에 영상 흘릴까요? 11월 22일 청송원 영상 말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석호는 바닥에 엎드렸어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요? 민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48년 동안 제 시아버님을 괴롭힌 당신이 지금 용서를 바라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석호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어요. 10초 드릴게요. 10초 안에 안 사라지면 경찰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엔 진짜 형사고소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장석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죠. 민서는 문을 닫고 시아버지를 봤어요. 최동우는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민서야 고맙다. 최동우는 며느리를 꼭 안았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지? 네, 아버님. 이제 끝났어요. 2025년 7월 여름, 4명의 악당은 각자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장석호는 경기도 외곽 농장에서 하루 8만 원 받으며 비닐하우스 청소와 밭갈이를 했어요. 한때 연매출 150억 회사 사장이었던 그는 이제 막노동꾼이었죠. 파산 선고를 받았고 이혼도 확정됐으며 딸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허름한 쪽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후회했어요. 그때 최동훈이한테 그러지만 않았어도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상민은 충청도 작은 도시 철물점에서 월 200만 원 받으며 점원으로 일했어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죠. 사기 전과자가 된 그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 30만 원 원룸에서 혼자 살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한때 120억 회사를 운영했던 그가 이제는 최저임금 노동자였습니다. 한기범은 건설 현장 잡부로 일했어요. 하루 12만 원 받으며 벽돌 나르고 시멘트 섞었죠. 60대 후반 나이에 육체 노동을 하니 허리와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고시원 3평 방에서 파스 붙이고 잠들었어요. 한때 100억 자산가였던 그는 이제 하루벌이 인부였습니다. 박이라는 고향 마을에서 형의 밭일을 도우며 하루 5만 원 받았어요. 50억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언젠가 판결 나면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했죠.
그는 밤마다 창고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오상민이 SNS를 보다가 공통 지인의 게시물을 봤어요. 최동훈이 손주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최동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손주를 안고 며느리 아들과 함께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오상민은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제길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우린 이 꼴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혼자였고 앞으로도 계속 혼자였습니다. 2025년 9월 15일 화요일 오후 5시 강남문화센터 전시관에서 시니어 서예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최동훈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작품 앞에 섰어요. 크고 힘찬 붓글씨로 쓴 평화라는 글자가 벽에 걸려 있었죠. 70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글씨 최고예요. 손주 준우가 작은 손으로 박수를 쳤어요. 아버님 정말 멋지세요. 며느리 민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진짜 감동이에요. 아들 준혁도 눈시울을 붉혔죠. 최동훈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전시회가 끝난 후 가족들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최동훈은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민서, 준혁, 그리고 우리 준우. 너희들이 있어서 나는 4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서가 미소 지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최동훈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2025년 9월 15일. 오늘 내 인생 처음으로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다. 가족들이 와서 축하해줬고 나는 정말 행복했다. 48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다. 민서가 복수를 해줬지만 진짜 복수는 복수 그 자체가 아니었다. 진짜 복수는 내가 이렇게 행복해진 거였다. 나는 이제 자유롭고 행복하다. 이게 진짜 복수다. 최동훈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48년간의 악몽은 끝났고 이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편 장석호, 오상민왕, 기범박이란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최동훈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알 방법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았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48년간 저지른 죄의 대가를 그들은 평생 치러야 했으니까요.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최동훈은 손주 준우, 며느리 민서, 아들 준혁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최동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할아버지, 새해 소원 있으세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최동훈은 손주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어요. 소원? 이미 다 이뤄졌어. 너희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지금 이루고 있잖아.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할아버지 오래 살게. 우리 준우 대학 갈 때까지 꼭 살아야지. 가족들은 함께 웃으며 새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48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최동훈의 인생은 진짜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복수였죠. 가해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보다 더 통쾌한 복수는 피해자가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